오늘은 우리가 독립국가연합의 마지막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수업이 오늘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수업을 한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은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라 우리가 수업을 안 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가 기말고사를 치르도록 하겠고요. 기말고사의 범위는 중간고사 이후로 우리가 수업에서 다룬 주제들, 그래서 강의 노트하고 두 권의 책들, 특히 세계 한인 이주사가 또 보다 최근의 자료니까 그 세계 한인 이주사와 강의 자료 PPT를 여러분이 참고를 해서 기말고사를 준비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려인에 관련해서 마무리를 짓고 가능하면 좀 중남미 한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그 중남미 한인에 대한 설명을 하고서 수업을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가 원래는 그 유럽이라든가 호주, 뉴질랜드도 다루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지 조사 일정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루면 너무 빡빡할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대표적인 재외동포 집단을 다루는 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설명을 하면서 이 고려인들의 하나의 신분 상승, 그리고 생존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고려인들의 생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 한인들은 그 현지인들이 종사하는 그러한 분야에는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보완적인 그런 분야에 종사함으로써 경쟁을 피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농업 분야에서 한인들은 쌀이라든가 야채라든가 과일과 같은 이러한 그 작물을 경작을 해서 오히려 원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그런 경우죠. 그리고 두 번째, 한인들은 이 농업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한 후에는 이 축적된 자본을 자녀 세대의 교육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자녀 교육의 중요성은 지난번에 한번 내가 설명했다시피, 우리 한민족에 있어서의 유교적인 전통, 이것이 이제 교육을 숭상하는 그런 가치관을 만들게 되고, 이러한 것이 비단 상류층이나 양반층에서만 이렇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낮은 계층조차 이 교육에 대해서 가치를 또 갖고 본인 자신은 상민이지만 자녀를 교육을 통해서 이제 신분 상승을 꾀하려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 한민족의 하나의 문화적인 유산으로 자리 잡았고, 결국 우리 한민족이 해외로 나갈 때 일종의 우리가 문화적 공백 상태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의 정신 문화가 있고 그것이 현지에서 적응하면서 그것이 이제 출현이 된다 또는 실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부모들은 농촌을 떠나가지고 대도시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한인들은 다른 그 국가의 심지어 지배민족 또는 타 소수민족에 비교해서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아요. 한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 그 나라의 대도시에 집중되어 살고 있지 어떤 농촌이나 소도시에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또 우리가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대도시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이민 2세는 졸업 후에 도시에서 전문직과 기술직에 종사하는 그러한 또 양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정착한 곳이 어디든 간에 그 주류 집단과 그 다음에 그 일종의 하층 집단의 중간 계층에 머물러서 이제 그러한
중산층으로서의 지위를 이제 확보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이렇게 그 2004년에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쓰면서 5개의 국가와 지역에 있는 한인들의 이주와 정착의 과정을 이게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 있는 동포들을 보더라도 그대로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고, 뭐 중남미든 러시아든 또는 중국이든 거의 이 패턴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내가 보기에는 사회학자의 강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재외 동포를 연구를 하면 되게 어느 한 국가에 어느 한 시기에 동포들의 이렇게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학적인 연구는 기본적으로 비교 사회학적인 관점입니다. 비교를 통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것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그러면서 일종의 일반화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2004년에 책을 쓰면서 이런 식으로의 하나의 공통적인 적응의 패턴을 찾아냈고, 이것은 뭐 지금도 여전히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한인들에 있어서 어떠한 신분 성장에 대한 또는 신분 상승에 대한 이 강한 동기가 하나의 그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하나의 적응의 패턴을 가져오게 된 원동력이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한인들이 그냥 밑바닥에 뭐 있는 것에 안주하면 굳이 그와 같은 뭐 애써서 적응하려고 하는 게 없을 텐데, 한인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가 정말로 강하다. 이들은 처음에 뭐 이런 중산층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층 계급에서도 일단 외국에 나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자녀 교육시키고 도시를 이주하고 등등의 방식을 통해 그 거주국 내에서의 신분 상승을 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는 방식은 그 거주국에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요. 방식은. 하지만 동기는 비슷한 거죠. 구소련 시대 때 우리 고려인들이 택한 신분 상승의 통로 중에 굉장히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고본질이에요. 고본질. 이 고본질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연구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질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도적질도 있고, 또 질이 들어가는 또 우리 행위가 어떤 게 있죠? 풀질, 풀질도 있고, 뭐 등등.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리킬 때 질이라고 하는 걸 붙이죠. 그러니까 고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고본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겠죠. 그럼 고본이 뭐냐? 그냥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우선 이 고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임차 농이면서 계절 이동 농업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한인들이 종사했던 것들은 채소, 양파라든가 수박이라든가 와 같은 그러한 그 수익성 일종의 그 농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그게 그 적합한 토양과 기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인들은 다른 사람의 땅을 이 농사를 짓는 기간 동안 빌려요. 임차를 해서,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몇 달간 타지에서 이제 공동 생활을 합니다. 이때 가족이 가기도 하고 이웃들, 친척들이 함께 가기도 해요. 거기서 이제 숙소를 정해서 한 3, 4개월 동안 농사를 짓죠. 그리고 나서 이제 땅을 빌려준 사람한테 그 임대료를 갚고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수익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 그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특히 채소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 기후에 따라 아주 수확량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라 어떤 경우에는 쫄딱 망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한인들은 그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높으니까 이 고본질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게 됐죠. 그래서 이 당시에 구소련 체제에서는 고본질과 같은 투기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행위는 불법이었죠. 그 당시에는 일종의 집단 농장에서 공동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었는데, 한인들은 그거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수익을 벌기 위해 이와 같이 아주 상당히 위험이 있는 것까지도 했다. 이걸 통해서 자본을 축적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이제 말을 하면, 처음에 고려인들은 연해주에서 정착하면서 나름대로 삶의 기반을 닦아가다가 1937년에 스탈린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이러한 중앙아시아의 사막지대에 그냥 내팽개치고, 그리고서 여전히 또 적성민족으로 취급이 돼서 군대에도 입대도 못하고 어떤 그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도 제한된 그런 생활을 했었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런 그 집단 농장에서도 김병화 농장이라든지 황만금 이런 노력 영웅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본질과 같은 그러한 또 투기성적인 농업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하고, 또 자녀들이 전문직이 되고 관리직이 되고, 그러면서 상당히 모범적인 소수민족으로 성장을 해요. 그러다가 이게 그 91년에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그 구소련 연방의 국가들이 다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중국과 소련에 있어서의 민족 정책에 대한 비교를 잠깐 했었죠. 중국은 훨씬 더 다문화적이고 다원적인 그러한 정책이었다라고 한다면, 구소련의 경우에서는 러시아인들의 동화 정책, 그리고 인종 간에 있어서의 격차가 아주 심했던, 그것을 결국은 무력으로 통제했던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연대라고 하는 것이 약하죠. 그래서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그 각각의 연방 공화국들이 이제 독립국가로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고려인들에게는 하나의 시련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과거 구소련 체제에서는 지금 러시아인들이 상층을 차지하고 카자흐인이나 또는 우즈벡인들이 하층을 형성하고, 그 중간에 고려인들이 나름대로의 중상층으로서의 지위를 누렸었는데, 이제는 러시아인들이 다 밀려나고, 그것을 아래 하층 계급에 있었던 이 현지인들, 원주민들이 차지하게 되면서 그들이 또 이제 민족주의 정책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특히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런 민족주의 정책이 강해요. 역사를 다시 쓰고, 그 다음에 언어를 구소련 체제에서는 다 러시아어로만 통용이 됐는데, 이제는 우즈베크에서는 우즈베크어가 공용어가 돼야 되고, 공무원이 되려면 우즈베크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고려인들은 그 자리에서 다 쫓겨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소련 체제가 붕괴하면서 많은 그 독립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되어, 예전에는 일종의 배급 체제를 통해서 어떤 그래도 생활을 유지했지만, 이제는 배급이 끊어지게 되고, 그 자국의 스스로의 어떠한 능력에 따라 경제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전환이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죠. 여지껏 수십 년간 사회주의 체제에서만 살아왔고, 그리고 또 이 구소련 체제에서
중앙아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거의 밑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카자흐스탄에서의 원재료를 가져가서 모스크바에서 제조하고 완제품을 파는 마치 내부 식민지와 같은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자생력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약했죠. 뭐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은 뭐로 유명했냐면요. 소련에서 보면 소련하고 미국하고 우주 개발 경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소련이 처음으로 스푸트니크 호를 발사해서 처음으로 이제 우주 궤도를 도른 그 사람이 유리 가가린이라고 해서 러시아의 영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미국이 한 방 먹은 거예요. 그리고서 케네디 행정부 때 막 그냥 뭐라고 말할까 체면을 살리려고 한 것이 바로 아폴로 개발이고 처음으로 달에 우리 인간이 발을 딱 이렇게 내디딘. 근데 그거 가지고도 논란이 많잖아요. 정말로 이 우주인들이 달에 착륙했느냐. 뭐 미국의 네바다 사막 같은 데서 세트로 만들어 가지고 마치 도착한 것처럼 연출을 했다. 뭐 심지어 아폴로 개발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조차 그런 의혹을 제기하죠. 그리고 그거의 결정적인 증거로서 내세우는 것이 성조기가 펄럭인다 이거죠. 아니 어떻게 달에 대기가 없는데 펄럭일 수 있냐 뭐 그러한 의혹이 나오는데 나는 좀 그거는 지나친 하나의 뭐랄까 콘스피러시가 아닌가 의혹이 아닌가 싶고 어찌됐든 간에 이 미국과 소련이 그런 냉전 체제에서 우주 개발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 미사일을 이제 로켓을 쏘게 되는데 그 로켓 발사대가 어디냐 하면 바로 카자흐스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 로켓가 우주로 발사하는데 나오는 이 유해 물질이요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네들 러시아에서 한 게 아니라 카자흐스탄에 와서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찌 보면 러시아의 쓰레기 처리장이 카자흐스탄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의 왜곡된 경제 체제였다는 거죠. 그리고서 독립을 하니까 그게 경제 발전이 제대로 될 수 있겠어요?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자원이 많아요. 천연 자원이 많고, 그리고 거기는 러시아인들이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해요. 따라서 좀 더 개방적인 또는 서구 자본주의적인 것이 강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은 전통적으로 이런 면화, 목화, 이런 를 재배하거나 유목적인 것이 농업이 기반이기 때문에 이 경제 발전이 상당히 느리죠. 결국 이러한 것은 우리 고려인들에게 경제의 난을 아주 심각하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로 이렇게 재이주를 하거나 또는 연해주로 또 재이주를 하거나 또는 한국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이러한 일종의 보면 제3의 이주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원동에서 어디야? 중앙아시아로 왔다가 여기서 다시 연해주로 가거나 러시아로 가거나 또는 이제 한반도로 다시 가는 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잠깐 고려인들의 역사에 대한 사진을 잠깐 볼까 하는데, 이곳이 바로 강제 이주를 앞둔 한인 사회의 모습이고요. 이 당시에는 나름대로 한인들이 학교도 있었고, 또 일종의 신안촌이라고 하는 공동체도 있었고,
또 그 신문도 있었고 나름대로의 어떤 자립적인 공동체를 갖추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이것이 뿔뿔이 아주 뭐라고 할까 뿌리조차 뺏기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강제 이주를 이제 그 승인하는 러시아의 그 정부 문서입니다. 이제 이주해 와서 그 이 정말로 이 사막과 같은 땅을 이렇게 그 옥토로 이렇게 바꿔놓은 고려인들이 이제 이 쌀, 이 벼를 재배하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면화 재배에 또 많이 종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게 들고 있는 게 뭡니까? 마치 배추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배추, 양파, 수박, 또는 파 이러한 그 채소 같은 것들을 또는 야채 같은 것들을 고려인들이 아주 재배를 하면서 다른 중앙아시아의 원주민들은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기술이 없어요. 근데 고려인들은 아주 손재주가 많아서 이런 그 야채나 쌀 농사를 이제 하게 되었죠. 농촌의 일상생활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그 고려인들은 구소련 체제의 많은 소수민족 중에 가장 많은 노력 영웅을 이렇게 배출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황만금 씨라든지 또는 또 누구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폴리토젤 농장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한인들이 하면서 이제 이러한 노력 영웅의 이쪽에 그 메달을 받은 거죠. 이 부분이 거기 빠져 있구나. 이 사람이 이제 최유리라고 하는 분인데 고려인 협회 회장을 하셨기도 했고, 근데 원래 이 사람은 올림픽에서 러시아 소련 대표로 나가서 은메달을 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수 출신이었고 또 소련의 복싱 코치로 명성을 날리기도 했어요. 그리고서 서울 88년에 서울 올림픽에 와서 발전된 우리 모국의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고 한국의 복싱 코치로도 또 활동도 하고요. 돌아가서는 사업가로 변신을 해서 엄청난 사업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내가 1997년인가 알마티에서 열렸던 국제학술대회를 갔을 때 리셉션을 열었는데 바로 이 최유리 화장이 리셉션을 열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벌고 그 동포들을 위한 데도 쓰고 또한 지금 정치가로 또 변신하는, 그래서 이렇게 운동선수 출신으로서 사업가 정치가로 이렇게 성공한 하나의 대표적인 고려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혹시 알아요, 여러분? 빅토르 채. 한번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에서 한번 빅토르 채를 검색을 해보고 한번 이 사람의 연주하는 것도 보면은 아는데, 일종의 구소련 체제에서 일종의 좀 반체제 그리고 굉장히 어떤 자유를 갈망하는 당시의 그 젊은 세대의 아이콘이 바로 빅토르 채예요. 그 당시에 소련 정부는 이 가수들을 이렇게 두 그룹으로 이제 나눈 거예요. 친정부적인 가수, 그 다음에 반체제 가수. 그래서 친정부적인 가수들한테는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근데 그들이 이제 만드는 노래는 잘 살아보세, 또는 서울 찬가, 이런 식으로, 정말 소련 정부를 이렇게 지지하고 미화하는 그러한 일종의 어용적인 가수였다라고 하면, 이 빅토르 채는 락 가수예요, 락 가수. 근데 그 소련 정부는 이 락 그룹을 굉장히 아주
나쁘게 봤어요. 이거는 서구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사들을 보면 굉장히 좀 소련 정부를 비판하는 게 많고, 그래서 이들은 언더그라운드로밖에 생활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빅토르 체가 그와 같은 언더그라운드 락인데, 다른 소련의 그 가수들이 감히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아이디어와 사상, 강한 비판들을 이 노래로 만들어서 하면서 정말로 젊은 러시아인들의 그 욕구를 이제 대변해 주는 그러한 아이콘으로 이제 부상을 한 거죠. 그러다가 아쉽게도 이 사람이 이제 교통사고로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빅토르 체를 기리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많고, 내가 그 알마티에 갔을 때 알마트 시내에 있는 한 광장에 바로 빅토르 체를 이렇게 추모하는 이러한 이 재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젊은이들이 여전히 꽃을 하고, 뭐 글쎄요, 비슷할지는 모르겠지만 꼭 반정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그러한 그 젊은 시대의 고민을 상징해주는 그 가수 누구죠? 응? 그렇지, 김광석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뭐 우리가 김광석의 노래를 요즘 젊은이들도 여전히 잘 부르잖아요. 특히 군대 가기 전에 부르는 거라든지. 그런데 참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서울대학교의 자유전공학부의 철학과 교수인데, 그분 이름이 아마 김광식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 김광석의 노래를 가지고 철학을 하는 거예요. 응? 특히 이제 우리 김광석의 그게 이등병의 편지, 이등병의 편지를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칸트의 그런 순수이성 비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책도 냈어요. 한번 여러분 관심 있는 사람, 김광식 교수의 김광석으로 하는 철학인가 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러한 존재에 가깝다고 할까? 한 사람이 바로 빅토르 체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중앙아시아의 정치 경제적인 불안, 그리고 부상하는 민족주의를 피해서 한인들이 1990년대부터 남부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벨라루스와 같은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 곳들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아주 대표적인 농업지대예요.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서는 아주 토양이 좋아서 결국 한인들이 그 중앙아시아에서 살기 어렵게 되면서 이쪽으로 가서 사는데, 그게 이제 각각 독립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이들이 무국적자가 되는 거예요. 무국적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무국적자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학교 교육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러시아 정부나 우크라이나나 벨라루스하고 협의를 해서 그들에게 이제 거주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그런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거기서 처하는 이러한 법적인 지위의 문제 등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서는 이들이 이제 원래 그 조상들이 살았던 연해주로 다시 또 이렇게 재이주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해주에 있는 고려인들의 수가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곳 역시 여기서 많은 또 문제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가서 집을 구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그 생계를 꾸려가는 거라든지 등등 많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한때 우리 한국 정부가 아마 그때가 이제 김대중 정부 때인 대로 기억이 나는데, 이 연해주의 고려인들을 좀 돕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해주 지역의 그 농토에 중에 그 콩을 재배를 해서 그걸로 생산한 두부라든지 또는 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국내로 이렇게 수입을 하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국내의 어떤 식량 안보 차원에서 연해주를 이런 식량 기지로 개발하는 것과 함께 거기에 있는 고려인들이 이제 농사에 종사할 때 일종의 판로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그러한 사업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또 이 동포 시민단체로 동북아 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있는데, 이 동북아 연대에서 하는 그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연해주에서 고려인들이 생산한 이 콩으로 만든 이런 된장,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구입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일도 하는데, 아직까지 연해주에서 제대로 정착하는데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다시 또 하나의 이제 제2의 디아스포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독립을 하고 나서 오히려 그 독립한 국가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또 이게 해외로 이렇게 퍼져가는 하나의 제2의 디아스포라가 고려인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국내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 고려인의 수가 한 2014년 통계로 한 3만여 명 정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2016년 현재 이들의 수는 이거보다 훨씬 증가했겠죠. 내가 가장 최근 통계를 지금 찾지를 못했는데, 아마 한 5만 명에서 한 6만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들이 들어오는 그 방식은 우선은 이 방문 취업 비자 또는 재외 동포 비자,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고려인들은 다른 외국인하고 다르게 재외 동포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외국인들은 고용 허가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국내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 고용 허가제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하고 일종의 그런 협정을 맺은 나라들에서만 외국인이 노동자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종사할 수 있는 업종도 제조업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등등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것은 3년에 못 미치죠. 왜냐하면 3년이 넘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따라서 한국 정부는 3년이 되기 전에 이들을 내보냅니다. 내보내고 다시 들어오면은 2년까지 더 있을 수 있어서 한 5년을 할 수 있죠, 맥시멈으로. 근데 재외동포 비자의 경우에서는 그런 것과 제한 없이 국내로 자유롭게 들어오고 취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재외동포 비자는 주로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좀 선진국에 있는 동포들한테 주어지는 성향이 있고, 고려인이나 우리 중국 동포에 대해서는 좀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하는데 상당히 인색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이제 국내 노동자로 오게 되면 이쪽에 노동시장에 하나의 교란이 생길 수 있다. 그러한 문제로 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좀 주저하는데, 대신 이들은 고용 허가제가 아니라 방문 취업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외국인들보다는 더 유리하죠. 그래서 방문 취업제로 들어오면은 5년 동안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가 있고 종사할 수 있는 업종도 훨씬 더 폭이 넓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2014년 통계를 보면 한 28,00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국적별로 보면은 우즈베키스탄인들이 제일 많아요. 16,000명 정도. 다음에 러시아, 카자흐스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즈베키스탄인들이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우즈베키스탄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좀 더 열악하고 특히 이런 민족주의가 가장 좀 강한 곳이 또 우즈베키스탄이죠. 그래서 보면 이들은 주로 공단이 있는 곳에 집중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제조업에 종사를 하니까. 그래서 뭐 안산시라든지 수원, 부산, 특히 광주에 그 원곡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안산에도 원곡동이 있지만 강주에도 원곡동이 있는데, 이 광주에 또 상당히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할린 동포고.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뭐 그 여러 가지 통계표들을 했는데, 이렇게 너무 뭐 구체적인 통계표에 이렇게 여러분이 크게 신경 쓸 거는 아니고요. 설문조사 결과인데, 보면은 고려인들의 경우는 우리 중국 동포하고의 이제 차이점들이 있죠. 같은 재외 동포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어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고려인들은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개가 3세, 4세 뭐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 중국 동포처럼 어떤 자치주를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러시아의 문화로 아주 거의 완전하게 동화되었던 사람들이라 러시아어밖에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현지어를 할 수 있는 사람도 극소수예요. 현지어를 배우려고 하지를 않은 거예요, 고려인들은. 이거는 뭐랄까, 낮은 문화라고 생각했어요. 카자흐나 우즈벡의 문화는 러시아의 대문화에 비교해서 이거는 아주 보잘것없는 문화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배우려고 안 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주인이 바뀌어버렸으니 굉장히 정말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한국어를 할 줄을 모르고 러시아밖에 할 줄 모르게 되다면서 한국에 와서 바로 언어적인 제약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은 자기가 종사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국 동포 같은 경우는 건설업에도 많이 종사하거든요. 우리가 식당 같은 데서 하는 개인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이 건설업에도 중국 동포들이 많이 있는데, 건설 분야에서는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의사소통이 안 되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결국 고려인들은 이렇게 공업, 제조업이라든가 또는 단순 농업 이런 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임금이 낮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자녀 교육에 또 문제가 있죠. 이 또 고려인 동포의 경우에서는 자기 혼자만 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이주해서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자녀들의 이제 교육의 문제, 이 문제가 또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또한 그 사람이 합법 외국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곧 중학교 교육까지는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은 이것은 주어지고 있지가 않고, 근데 그런 교육 기회의 제한뿐만 아니라 더욱더 큰 문제는 이들이 일종의 이제 중도 입국 자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도 입국 자녀의 문제는 바로 학교 교육을 제대로 쫓아가기가 어려운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교육이 되기가 어렵고, 또 그 자기 나라에서 배웠던 교육 내용과 한국에서의 교육 내용이 또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이와 같은 고려인 동포를 포함한 중도 입국 자녀들에 있어서의 학업 성취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원곡동을 갔을 때 방문했던 곳 중에 하나가 대동초등학교죠. 대동초등학교에 지금 전 학년에 이런 그 외국인 학생의 비율이 그 50%가 넘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1학년의 경우에서는 이게 60, 70%가 외국인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가 아주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두 번째로는 한국인 부모들이 자녀를 그 대동초등학교에 보내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갈수록 그 학교는 외국인들만이 이제 득실되는 학교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학교를 어떻게 정말 우리가 성격을 규정을 하고 특성화할 것인가가 하나의 과제가 이제 될 것이고요. 이렇게 외국인들의 중도 입국 자녀의 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한국에서의 상황이 다른 어느 나라에 비교해서 더욱더 나는 심각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의 교육은 이 대학 입시를 위한 극도로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이거든요. 이러한 그 정말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수 없는 이렇게 각박한 경쟁 구도 하에서 이렇게 준비 안 된 학생들이 와서 제대로 경쟁할 수가 있겠냐 하는 거죠. 근데 외국의 경우에서는 사실은 뭐라고 말할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각박하지가 않죠. 외국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밑바닥에 있던 학생도 외국 가면은 우수한 학생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 그게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서 성공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좀 그 여유가 있는 사회인데, 우리 한국의 경우에서는 정말로 이게 각박하고 경쟁적인 곳이기 때문에 중도 입국 학생들의 경우 이 학업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죠. 문제는 이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노동시장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사회의 일종의 언더클래스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사람들이 지리적으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 그런 부분들이 마치 시한폭탄처럼 시간이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한국에서의 내가 볼 때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외국인들 자녀의 하나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진도를 좀 더 나가서 요즘 이게 그 블랙보드가 굉장히 아주 느리죠. 네. 오늘 오전 수업할 때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중남미 이 동포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그 국내에서 그 중남미 동포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좀 부족해요. 만약에 우리가 국가별로 지금까지의 재외 동포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나라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그 연구 논문이나 책의 수로 보면 중국 동포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집단이 중국 동포입니다. 또 한 가지의 트렌드는 예전에는 이렇게 중국에 있는 동포들에 대한 연구가 주였다면 이제는 국내에 있는 중국 동포에 대한 연구가 더 활성화되고 있고, 지금 나 자신도 지금 서울시의 연구 과제로 서울 서남권의 중국 동포 밀집 지역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미 국내 안에 중국 동포의 수가 뭐 60만 명이 넘고, 이제는 나는 중국 동포를 한국 사회에 하나의 그 명실공히 그쪽에 그 사회 구성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얘기를 해보면 중국 동포들이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로 중국 동포에 대한 연구가 많고, 그 다음으로 따진다면 아마 재미 동포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제일 동포, 러시아, 그러한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가 상당히 미진한 집단 중에 하나가 중남미 동포, 그 다음으로 동남아시아, 요즘 베트남, 필리핀의 한인들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연구가 많이 안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왜 중남미 동포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미진하냐? 그러니까 국내에서 중남미 동포를 연구할 수 있는 학자 수가 적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되게 유학을 갔던 사람들이 그쪽 동포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유학 갔으면 미국에 있는 동포들 연구, 중국으로 갔으면 중국에 대한 동포, 일본으로 유학을 갔으면 일본에 대한 동포. 근데 국내에서 중남미로 유학 간 사람들이 적죠. 가더라도 되게 어학이에요, 어학. 그러니까 이렇게 동포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자의 풀이 매우 적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제한된 연구 성과에 기초해서 좀 우리가 중남미 동포들의 그 이주와 정착의 과정을 살펴보면 시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5단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905년부터 1921년까지 이 시기는 이제 우리가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의 이주와 맥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갔던 사람들 중에 멕시코로 이렇게 이주를 한 사람이 있고, 또는 처음부터 이제 인천에서 멕시코로 간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다 똑같이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가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1922년에 그 일종의 일본의 국적을 가진 우리 조선인들이 일본 이주자의 속에 껴서 소수의 사람이겠지만 이렇게 그 남미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1956년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반공 포로들이 있었는데, 이 반공 포로들한테는 선택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북한으로 가지는 걸 거부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뭐 남한에 남을 수도 있고, 또는 제3국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이렇게 브라질이라든가 이러한 곳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수가 이제 매우 적었죠. 그러다가 본격적인 이주는 1963년에 한국 정부가 이민법을 개정을 하면서 처음으로 일종의 공식적인 이민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이민의 한해 첫 번째 사례가 브라질로의 농업 이민이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 같은 곳으로
중에 집단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한의 원인은, 그러니까 이 남미 국가에서는 굉장히 광대한 영토를 갖고 있지만 많은 땅이 그냥 마치 개간되지 않은 밀림으로 남아 있어서 이렇게 이민자가 와서 그걸 개간을 하고 농장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키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한국 정부에서는 60년대에 경제 발전을 하면서 경제는 성장하지만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그리고 또 일자리가 마땅치 않으니까 실업자들이 생겨나면서 이러한 유휴 노동력을 해외로 보내서 그래서 일을 하게 하고, 또 그들이 벌어서 모국으로 보내는 송금, 이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런 이민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가 남미로 갈 때 결국은 농업 이민을 취하게 된 게 바로 그 남미 정부가 원했던 방향이 이러한 농장을 개간하는 조건으로 하게 됐죠. 그래서 한인들은 처음에 이렇게 어떤 밀림과 같은 것을 국가가 구입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일종의 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 자원 개발 사업, 이명박 정부 때 그냥 밑바지동에 물 붓기 식으로 무슨 뭐 유전 개발이니 뭐니 해가지고 돈 다 날라갔잖아요. 근데 그것의 하나의 그 선례가 이미 농업 개발을 한다는 목적으로 그 밀림을 개간했던 곳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땅으로 돼서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던 그거에서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근대 이민의 시작을 이렇게 농업 집단 이민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72년에부터 서독에 광부나 간호사로 갔거나 베트남으로 이렇게 노동자로 갔던 사람들이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오지 않고 호주라든지 또는 중남미 국가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일단은 미립국의 방식이죠. 우선은 마치 방문 비자의 형태로 관광 같은 목적으로 왔다가 거기 눌러 앉아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던 것이 이제 1980년대 이후에 일종의 가족 초청, 투자 이민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때부터는 좀 더 교육 수준이 높고 또 재산이 있는 중상층 등 이민이 이제 중남미 국가로 가게 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남미의 한인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도 들은 적이 별로 없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보면 중국 동포는 중국 동포 나름대로의 일로 뭐 많은 경우에 범죄나 뭐 이렇게 연루되는 것으로 인구의 회자가 되고, 또 재미동포, 제일동포만 하더라도 또 많은 관심이 대상이 되지만 중남미 동포의 경우에서는 상당히 그렇지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중남미의 동포에 대해서 좀 특징을 얘기할 수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좀 이쪽을 연구한다면 하나의 그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한인들은 자기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나라들이 한국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강국들이에요.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강국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면에서도 더욱더 상당히 좀 압도적인 그런 문화죠. 그걸 우리가 슈퍼컬처라고 부르거든요. 슈퍼컬처. 그러니까 우리 한인과 같은 소수 이민자 민족 집단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또는 미국이나 와 같은 그 나라에서 살다 보면
어찌 보면 왜소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나라의 어떤 언어나 문화로 동화하게 되는 압력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그 나라의 기회의 구조에 더 빨리 편입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70년대 미국으로 이민 갔던 우리 그 한인 이민자들은 자녀들을 그 한국어를 못 쓰게 했어요. 빨리 이제 영어를 배우게 하려고. 그게 바로 이러한 거주국에 있어서의 더 비교할 수 없는 더 막강한 힘과 우세한 문화, 이것이 한인들로 하여금 거주국의 문화에 동화하게끔 만드는 요인이 될 거거든요. 근데 중남미 국가는 상황이 달라요. 중남미 국가는 브라질 요즘 어떤 나라 어떤 꼴인지 알고 있죠. 뭐 대통령이 지금 뭐 탄핵을 대고 있고 지금 뭐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데 제대로 그게 될지도 지금 그 브라질이 사실은 남미 국가에서 가장 강국가네요. 그렇지. 아르헨티나는 어떻습니까? 거기 국가 부도 상태거든요. 뭐 파라과이, 볼리비아 할 것 없이. 다시 말해서 이 한인들이 살고 있는 중남미 국가가 한인들이 바라볼 때는 우세한 문화나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기회 구조에 빨리 편입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동기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하는 방식은 미국으로 다시 재이주하는 방식이 첫 번째 옵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남미에 있는 한인들의 경우는 자신의 코리안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강해요. 프라이드가 강해요. 그런 중남미 국가에 비교해서 한국은 이거는 굉장히 선진국이고, 거기다가 요즘 한류로 인해서 더욱더 이런 자긍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거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더욱더 강하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재외동포의 한국 학교 중에 제가 알기로는 가장 모범적인 학교가 바로 남미에 있는 한국 학교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특징이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 동포들은 자기네가 살고 있는 거주국이 모국에 비교해서 훨씬 더 우세하고, 이러한 것은 그 나라의 사회문화로의 동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지만 중남미의 경우에서는 그렇지 않은. 만약에 이것을 내가 볼 때는 동남아시아에 적용해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나올 거라고 생각돼요.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인들은 내가 볼 때 그 나라의 국민으로 문화로 동화되기보다 한인으로서의 이런 구별되는 특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욱더 강할 거다. 이게 하나의 리서치 아이디어입니다. 그걸 연구한 게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중남미 국가를 연구하다 보면 이러한 특징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어요.